지금 남중국해가 말 그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160년 만에 프랑스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를 찾아왔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보란 듯이 괌 인근 섬과 섬 사이를 아찔하게 항해하고 있는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도 남중국해 어딘가에서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어느 지점에서 조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탑10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인근 가까이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섬과 섬 사이를 아찔하게 항해를 했다. 이건 거의 도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남중국해가 지금 뭐 거의 항모들의 전시장 같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160년 전에 사실 이제 아편전이 일어날 때 영국이 청나라와 함께 싸웠지 않습니까? 네. 그때 프랑스가 함께 참전을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 그래서 이후에 160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프랑스의 지금 항모가 핵항모입니다. 핵항모가 나왔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랴오닝함도 지금 사실은 괌이라는 게 미군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지역을 굉장히 도발적으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이 보면 이쪽 지역의 어떤 섬에다가 네. 전투기들을 계속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에 대응해서 지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등 이 서방국가 같은 경우는 항모들을 배치해서 항해 자유 확보하기 위한 전술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 대표님. 네. 그런데 이 자료 화면을 좀 보고 이 현지 소식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공모함 하면은 이 갑판 위에 전투기를 쫙 싣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위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은 갑판 위에 함재기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 어디 넣어놓은 겁니까? 이제 항공모함은 갑판 위에만 그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갑판 아래 경납고가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한층 다 경납고인데 네.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 그런데 랴오닝 항공모함은 최대 26대의 전투기를 탑재를 할 수 있는데 네. 갑판 포함해서 26대입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봐서 경납고에는 최대 10대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투기를 가지고 왔다면 10대 정도의 전투기를 가지고 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위용을 자랑하고 무력 시위를 하려면 가득 위에다가 함재기를 싣고 가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렇게 다 숨겨놓고 깨끗하게 비워놓은 상태로 이 괌 인근을 항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랴오닝 항공모함의 숙명인데요. 네. 사실 저렇게 장기간 작전을 하게 되면 갑판 위에다 올려놓고 전투기를 올려놓으면은 이게 뭐 해수나 이런 데에서 부식되고 많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갑판 안에다 넣어놓고 작전할 때만 이제 엘리베이터를 꺼내놓고 이렇게 작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랴오닝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J-15 전투기 덩치가 워낙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갑판 위 아래 다 합해서 20몇 대밖에 못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갑판 위에 한 15대 이상을 얹어놔야 되는데 네. 이게 상하게 되죠. 근데 장기간 작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의 안전을 고려해서 갑판 속에다가 숨겨놓고 지금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 얘기를 하시면서 이 지원 구축함들도 같이 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급함을 엄청나게 큰 것을 같이 대동을 했다. 이 말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랴오닝의 모항이 칭다오인데 네. 칭다오를 출발한 지 이미 지금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국 해군에는 보급함이 한 4만 톤 넘는 보급함이 있습니다. 네. 4만 톤이라고 하면은 저 항공모함만 한 거죠. 네. 그 항공모함만 한 보급함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데 또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샤를 드골 항공모함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 2만 몇천 톤짜리 보급함을 가지고 왔고 이 랴오닝은 4만 몇천 톤짜리 가지고 왔어요. 아하. 또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게 샤를 드골은 핵 항모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근데 랴오닝은 이게 가스터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연비가 안 좋죠. 그러니까 네. 뭐 기름을 왕창 실은 네. 이런 그 군수 지원을 가지고 와야 장기간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지원군이 남중국해를 찾아왔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요, 뉴스탑10을 통해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프랑스의 항공모함인데 미국을 제외한 세계 유일의 핵추진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60년 만에 아편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프랑스 군함이 미군과 함께 지금 작전을
치르는 건데 이 미국이 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항해의 자유작전에 동참해라. 이게 바로 그 밴쿠버에서 열렸던 그 회의 그 결과이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캐나다가 이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에 네. 이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프랑스도 기왕에 참가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국력을 보여주겠다.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또 참가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그렇죠. 과거에 네. 사실 이 남중국해 이런 연안에 있는 베트남이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또 이 서태평양에 프랑스의 식민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민지 관리 차원 그리고 프랑스의 국력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 좀 미국이 사실 이 프랑스가 유럽 군대를 따로 만들자라고 네. 하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회복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지금 랴오닝 중국 항공모함에 비해서는 어디 위치를 잘 드러내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중국에 좀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눈치 보려면 뭐라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아, 그래요? 눈치 본다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네. 위성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아하. 미국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겠죠. 어느 쪽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고 현재 랴오닝함이 괌의 섬과 섬사이를 이제 통과했던 얘기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원래 그 중국이 1도련선 그리고 2도련선 그러면서 이 1도련선이요?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 선이 있습니다. 예. 그걸 현재 중국이 돌파를 한 거거든요. 네. 서태평양으로 가능하면 언젠가는 나가가지고 네.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그 작전을 현재 아하. 실행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중국이 현재 그 남태평양 섬들을 군사 기조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구축함을 바로 그런 섬 사이를 이제 통과하면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괌 인근을 항해하면서 미국의 방어선을 이제 깨버린 겁니다. 아. 미국이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큰 의미가 있군요. 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프랑스가 왜 그러면 여기 동참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신 대표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 뉴칼레도니아라고 굉장히 큰 섬이고 네. 그 프랑스 영입니다. 그 섬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프랑스 영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해야 되고 네. 영국은 말이죠. 영국은 영연방의 수장입니다. 네. 호주나 뉴질랜드가 또 동참한다면 영국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네. 앞으로 이제 미국 혼자가 아니라 인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가 힘을 합쳐서 아마 중국을 포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은 함재기인 제-15 전투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납고 안에 모두 넣고 갑하는 비운 채 항해를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프랑스 샤를드골 항공모함은 어떻게 하고 항해를 하고 있을까요? 함재기인 라팔 전투기 20대를 모두 대동하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 대표님. 네. 라팔 전투기와 J-15, 젠15라고 하죠. 중국 전투기. 젠15. 항상 저는 무기 이거 여쭤볼 때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누가 이기나요? 라팔과 젠15. 유치하지만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만약 이 제인15의 원형이 러시아의 수호이 33입니다. 수호이 33과 라팔이 직접 붙는다면 네. 사실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제인15는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뺏기긴 뺏겼는데 네. 엔진의 심장이라고 했는 이 엔진을 제대로 못 뺏겨가지고 출력이 7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무장을 제대로 달지 못하고 전투기끼리 또 전투를 벌일 때는 네. 순식간에 기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출력이 70%밖에 안 되니까 순식간에 어떤 빠른 기동 이런 게 안 되죠. 네. 또 라팔에는 그 아스트라고 하는 그 미사일이 달려 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180km나 돼요. 네. 그래서 라팔은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습니다. 네. 400km를 탐지할 수 있는 E2C 조기 경보기가 이 샤를드골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멀리 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조기 경보기가 미리 보고 라팔에게 데이터 링크를 알려줍니다. 네. 자, 어디에 있으니까 이렇게 링크를 시켜줄게. 너가 봐라. 그러면은 180km짜리 그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그냥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젠15는 젠15의 레이더가 180km를 못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랴오닝 같은 경우는 네. 스키 점프 방식으로 이렇게 이륙하는 방식이 돼서 고무신처럼 생겼죠. 약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E2C 같은 그런 고정익 대형
비행기를 이륙을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헬기에다가 조기 경보기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다니거든요.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작죠. 네. 탐지 영역이 100여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젠15는 라팔에서 쏘는 미사일을 보지도 못하고 격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게 거리를 두고 만약에 맞붙는다면 프랑스 샤를드골 항공모함이 랴오닝 항공모함보다 훨씬 우세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느 바다에서 어느 위치에서 이 두 항공모함 전단이 마주칠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순간 아닌가요?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 방금 나왔듯이 샤를드골 같은 경우는 세 척의 전투함을 이끌고 왔어요. 네. 그리고 랴오닝 같은 경우는 네 척의 전투함을 이끌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세 척의 전투함과 랴오닝의 네 척의 전투함의 성능을 다 비교를 해보고 네. 이 프랑스의 세 척의 전투함이 쏠 수 있는 미사일 숫자, 네.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 네. 랴오닝 전단이 쏠 수 있는 미사일 숫자와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를 다 비교를 해봤더니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군함끼리는 호각입니다. 그래요? 3대 4인데 네. 원래는 프랑스 군함의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라떠시트 리벨이라고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게 그냥 사실 의미 없는 전투함입니다. 왜요? 21세기에 사용하기 힘든 그냥 낡은 이제 거였군요. 그냥 시민지 관리나 하는 네네.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저거 빼고 그냥 2대 4로 붙는다고 봐야 돼요. 아하. 그랬을 때 이제 호각이었는데 문제는 이 샤를드골에는 라팔 전투기가 20대 탑재돼 있고 그렇죠. 이 랴오닝에는 지금 젠15가 10대밖에 없는 겁니다. 네. 1대1로 붙어도 샤를드골이 강한데 이 젠15는 반밖에 없으니까 네. 이 라팔에서 쏘는 공대함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딱 해보니까 결국 이 라팔 전투기에서 쏘는 이 공대함 액조세 미사일을 네. 랴오닝 전단들이 하나도 못 막는 거죠. 그래서 전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랴오닝 전단은 지금 샤를드골 전단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자극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지금 G20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G20회의 때 미국과 일본과 인도가 3국이 합동으로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예전에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미일 인도, 아하. 즉 인도 태평양 관련된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우리는 지금 그렇죠. 논쟁에서 우리는 좀 더 멀어졌고. 멀어졌죠. 이제 미국의 중심적인 전략은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바로 이제 이 전략 자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남중국해 관련돼서 어떤 미국의 전략적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아마 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지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그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남중국해에서는 미국 동맹국인 프랑스와 중국의 해상 대리전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운명의 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초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요, 약 90% 정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요,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I'm hopeful that we see a deal, but there needs to be the right efforts in place. And we were about 90% of the way there. I think there's a path to complete this, but we'll see where we get. Others, I think that's going to take a while. I don't think that's going to be done by 2020.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국의 현직 재무부 장관이 하는 말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지금 무역 협상을 보는 관점,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미중 전략이 단순히 무역 협정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인지 아니면 21세기에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전쟁인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전략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지금 문우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 협상을 좀 마무리 짓고 싶겠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웬만한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하려고 아마 이쪽 정부 파트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재선이죠. 재선입니다. 지금도 이 오사카에 가 있지만 민주당 TV 토론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내 상대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지금 이 전략 자체는 미국 민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것이죠. 왜냐? 우리 일자리를 가져오니까. 네. 중국과 경쟁을 해서 우리 일자리 많이 가져오니까. 네. 자, 그러면 내년 대선 때까지, 내년 11월이지 않습니까? 대선 때까지 이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모든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선거 전략 측면에서 이 전쟁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한방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네요. 아직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일리가 있군요. 미국은 행정부 라인 가운데 최강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국장을 무역 협상팀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The reality is that China engages in just a wide range of unfair trade practices that are harmful to the global economy and what's called the liberal trading order. And something's got to change there because structurally, if this global economy is going to go into its faster gear over the next decade, we really have to fundamentally change the way China relates to everybody. 김종국 실장님. 네. 피터 나바로 국장이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봤더니 지난해 중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붙어 사는 기생충이다. 중국을 상당히 자극했어요. 네.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세계 평화 위협하는 사람이다. 파트너 바꿔달라. 이러면서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군요. 아마도 피터 나바로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을 거칠게 하고 강경파니까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을 이제 설계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냐면 미국의 무역에 장애를 주는 모든 국가는 다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강경한 발언을 주는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그러죠. 대표적인 미국 우선주의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하이저, 그 미국의 그 USTR 대표보다 훨씬 더 강경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 인물을 갖다가 이번에 그 회담에다 이제 이렇게 참여시켰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그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외신 보도를 보니까 홍콩 언론들은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미국 내의 언론들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결이 다른 겁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이란 공격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말렸다면서요. 국방부나 그다음에 이제 팍스뉴스 앵커가 전화해서 야 그럼 우리 150명 죽어 당신 재선 못해 라고 하니까 바로 접었지 않습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선입니다. 오로지 재선입니다. 아하. 자, 그러면 재선을 위해서는 이란 공격도 10분 전에 중단시킬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상황을 돌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협상이 과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저는 오로지 그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외교, 정치적인 판단은 재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을 두고 미국이 지기도 또는 중국이 이기기도 어려운 게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우군 확보 상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의 다양한 객화가 한국의 공시하는데 우선적인 역할과 기회를 해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중국은 지금 이렇습니다. G20 무대를 미국 우선주의의 성토의 장으로 좀 마련해 볼까라고 지금 판을 벌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런 압박을 넣고 있어요. 우회적으로 빨리 중국 편 들어라. 너희 무역 의존도가 지금 우리한테 훨씬 높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를 꺼내 들었어요, 또. 글쎄요. 우리 사드 하면은 지금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험이 있잖아요. 중국이 현재 한국 정부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공갈 협박을 하는 건지 우리가 현재 알 수가 없는데 후자 아닐까요? 저는 거의 공갈 협박으로 봅니다. 그렇죠. 저도 두 가지 협박으로 아닙니까?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2017년도에 중국에 와가지고 사드를 꼭 철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것이고 그리고 약점을 일단 잡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미국이 압박을 강해도
반화웨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동참하지 말라라고 이제 공간 협박을 한 것이거든요. 아하. 이것 자체가 말은 이렇게 웃으면서 뭐 협조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내실 보면은 만약에 반화에 동참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이런 공간 협박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난감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중재자 역할을 시진핑 주석에게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북한이 한 수를 더 거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은 좀 빠지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 박사님.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정부가 중재자가 아니고 오히려 당사자, 플레이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빠지라고 그래요. 그냥 집안이나 잘 챙겨라 이런 식의 험한 말을 해놨네요.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다녀간 이후에 북한이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네. 이것은 뭔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서 뒷잔등을 띄들어주면서 이제 우리만 믿으라. 미국도 대한민국도 믿을 수 없다. 우리만 믿으라. 이렇게 해줘서 네. 나름대로 경제적인 원조까지 얘기를 해서 이렇게 기고만장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서 네. 그냥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또 뭐 제 집 일이나 챙겨라 이러면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내보내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도 문제지만 우리 네. 정부가 그동안 너무 북한을 의식하고 북한하고 잘해보려는 노력이 오히려 북한에게는 이게 뭐 약자로 보이고 관리하려는 태도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중재자는 무슨 중재자냐 그냥 같은 플레이어다 이렇게 하대하는 것은 아닌가 아하.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요, 집권 이후부터 정상국가를 표방해 왔습니다. 지금 네로라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있는 G20 회의에 얼마나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해묵은 북한의 전매 특허, 정치 하나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We're providing consular assistance to his family, and our embassy in South Korea has reached out to relevant officials in North Korea. I mean, there's obviously some. 안 박사님, 지금 북한에서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소문이 난 두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호주 유학생 한 명이 지금 북한에 의해 억류된 게 아니냐는 설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알려진 김정일의 요리사죠. 후지모토 겐지. 자, 후지모토 겐지도 지금 뭐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네, 후지모토 겐지의 식당이 문을 닫은 지 꽤 됐고 네. 지금 아무도 그 확인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알렉시 글리는 호주 유학생으로서 북한에 유학하고 있는 3명의 유럽 유학생 중 한 명입니다. 네. 한국말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이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평양의 소식도 좀 외부에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게 돌연 사라졌습니다. 이거 뭐 학생은 또 학생이라 치고 문제는 이제 그 후지모토 겐지인데 이 사람은 이제 89년부터 약 12년간 김정일의 요리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김정일이가 무슨 스시를 좋아하니까 일본에 가서 무슨 참치 무슨 뱃살을 갖다 먹고 싶다 그런 것도 날라다가 이렇게 그렇죠. 해주던 아주 충성스러운 요리사였는데 물론 뭐 저 안 좋은 일로 일본에 돌아갔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에 다시 돌아왔고 2017년엔 그야말로 스시밥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전문가들은 이 사람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다. 일본 정부가 뭔가 북한의 북일 관계나 이걸 위해서 파견한 뭐 선봉대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들어봤는데 뭐 지금 CIA 뭐 스파이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체포했다는데 이걸 북일 관계에서 무슨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왜 인질로 잡고 있는지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전통적인 방식의 인질 정치 이런 게 지금 먹힐까요? 예전처럼? 글쎄 이게 뭐 북일 간에 또 호주 간에 무슨 특별한 이제 경계 유대가 없습니다만 네. 후지모토 겐지는 북일 간의 이제 납치 문제를 일본이 강하게 들고 나올 때 이 후지모토 겐지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미국 인질과는 좀 차원은 다르고 몸값도 다르지만 나름대로 북한이 인질 가지고 외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일환이라면 이것도 후지모토 겐지에게는 상당히 불행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네. 네,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정책 고려는 차치하고 일단 아마 자기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거나 네.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말을 했다 그러면 체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아마 말 실수를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이제 G20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남중국해 분위기는 어떻게 돌변할지,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다
이제 내일, 모레 모든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